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를 했다. 그것도 네. 두 번씩이나. 플레이어들이 보기에는 뭔가 이상하긴 해요. 방시혁 그 의장의 행위가. 근데 그 VC들이 판 회사는 방시혁 의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고. 그냥 방시혁 회장한테 나 속아서 팔았어 지금 이걸 주장한단 네. 말이죠. 사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형법상 사기로 고유하면 안 되냐. 오늘 실이슈, 오늘은 김수진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김수진 변호사님은 SK증권 법무팀에 계셨었고 또 변호사 되기 전에는 우리은행 투자금융부에 근무를 하셨어요. 네. 비변호사로서 업무를 하셨고. 그때는 그 프론트 데스크라고 하죠. 증권사랑 업무가 굉장히 비슷한데 투자금융이라고 해서 뭐 부동산 선박 사고 팔고 NPL 뭐 이런 거 하고 유동화하고 이런 네. 업무를 실제로 하다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는 이제 로펌 생활을 잠시 거쳐서 또 다시 증권사에 네. 법무팀에 합류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모셨습니다. 그 하이브 방시혁 의장 건으로 해서 요새 좀 시끄러웠어요. 예. 그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를 했다. 그것도 네. 두 번씩이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계시죠? 아무래도 이게 IPO 시장에서 움직이는 실제 현역들, 그러니까 플레이어들이 보기에는 뭔가 이상하긴 해요. 방시혁 그 의장의 행위가. 근데 또 막상 자본시장법이나 형법상으로 어떻게 의율하기에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가 엄격하게 해석하면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검찰도 그 부분에 고심을 하다가 두 번이나 반려를 하지 않았을까. 아, 뭐 그게 죄가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전혀 네. 그 단계가 아니라 어떤 혐의를 적용을 해야 음. 기소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게 되는 사건일 것 같아요. 법리적으로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이 요건에 과연 해당하느냐? 네. 네,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네. 기존에 있던 법률 체계로서 이게 이 범죄에 해당하나? 그죠. 기존 법률이 보호하려고 하는 법익을 해친 게 맞나? 네. 네, 알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한번 여쭤보죠. 이게 예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면 말씀하신 대로 2019년에는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였죠. 하이브의 전신인. 그다음에 이게 2020년 10월에 코스피에 상장을 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은 그 전년도 2019년도에 그 상장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 상장하기 직전이다. 그쵸. 뭐 한 1년 정도 텀을 두고 있었던 일이죠. 사실 또 직전이라고 하면 6개월 전후냐에 따라서 또 자본시장법 다른 조문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니까 한 1년 정도 텀이 있었던 것 예, 같고. 그 시기도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기존의 2019년경의 일부 투자자들 보니까 VC나 일부 기관 투자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빅히트 지분을 방시혁이 지인이 설립했다고 알려져 있는 PEF가 설립한 SPC에 매각을 해요. 네. 네. 이게 지금 그 당시 문제가 되는 게 당시 그 VC나 기관 투자자들이 방시혁 의장이 당시에 IPO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해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헐값에 그 특정 PEF가 설립한 SPC에 넘기게 된 것이다. 그 PEF와 또 방시혁은 나중에 보니 30% 수익 공유 약정이 되어 네. 있었고 그걸 당연히 몰랐겠죠. 그러니까 2019년도에 기존에 출자했었던 펀드들인가요? 사모펀드들, 투자자들? VC 기관 투자자들. 기관 예. 투자자들이 오매불망 상장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랬겠죠. 예, 방시혁 예. 의장이 우리는 상장 계획이 없다. 네. 이러면서 이걸 팔아라. 근데 그 VC들이 판 그 회사는 방시혁 의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고. 친분에 있는 PEF가 설립한 SPC. 예. 좀 그래요. 그렇긴 좀 하죠. 그래요. 예. 그리고 나서 상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엄청난 이제 상장 매각 차익을 취득을 PEF가 1차로 하고 30%의 수익을 약정대로 공유를 하면서 이득을 보게 된 거죠. 그 30%가 1,900억 원이다라고 네. 하는 거고 그 금액이 부당이득이다라고 경찰은 보고 있는 건가 보네요. 네. 부당하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행위가 네.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상장을 우리 할 계획이 없어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팔게 만든 거, 그리고 나서 상장을 한 거. 그 사기적 부정거래라는 조문이 있어요. 지금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원래 이제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규제를 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시세 조종이나 예. 아니면 내부자 거래. 네. 그러니까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를 뭐 즉 말하자면 내부자 거래.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사기적 부정 거래. 이거를 지금 방시혁 의장 위반했다고 보고 있어요. 수사기관에서는 자본시장법 178조 1항 1, 2호에 보면 부정거래 행위 등의 금지 조항이 있는데 흔히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부르고 1호에서 금융투자상품 거래에서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쓰거나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 표시누락, 문서 이용 등으로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의 손해를 전가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까 그 178조 1항 1호에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 중에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쯤을 사용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존의 투자자들이 어떤 정보 비대칭에 의해서 손해를 봤다. 예. 자본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위반했다.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르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벌금 가능하고요. 근데 이 케이스처럼 부당이득이 50억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갈 수 있는 거라서 중한 범죄로 예. 다루고 있습니다. 예. 무기까지도 갈 수 있네요. 예.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로는 경찰이 추징 보전도 네. 해서 법원이 인용을 했다고 들었어요. 약 1,500억 원 예, 정도?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왜 검찰에서는 구속영장을 반려를 한 걸까요? 법원에서 추징을 했다는 건 어느 정도 이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검찰에서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보고 기소까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문제되는 게 자본시장법 178조는 본래 그 시장에 영향을 주는 행위예요. 그리고 다수의 일반 투자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일 이런 걸 막자는 취지예요. 원래 네. 기존의 네. 취지가. 그런데 지금 현재 2019년의 그 행위를 보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냥 기존의 VC와 기관 투자자들 몇 개가 그냥 방시혁 회장한테 나 속아서 팔았어 지금 이걸 주장한단 네. 말이죠. 이게 그러면 이 자본시장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이 시장이 형성된 건가? 네. 그리고 이 피해를 본 당사자가 불특정 다수도 아니고 일반 투자자라고 하기도 뭐하고 어떻게 보면 당시 빅히트랑 알고 있었던 몇 개의 기관 투자자들이란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상장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그쵸. 시장이 예. 없었다. 예. 자본시장법에 해당 조항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예. 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 논란이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고의성이에요. IPO라는 게 원래 아주 많은 회사에서 한다고 했다가 보류했다가 재추진했다가 이걸 수없이 반복하는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속일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걸 밝히려면 그 당시에 실제로 빅히트의 IPO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입증 자료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아마 예. 그런 것도 보안 수사에 요청을 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고 예를 들면 그냥 IPO를 한 해 만에 뭐 떠도는 소문이라던가 뭐 추진은 해. 근데 뭐 못할 것 같아. 이런 정도 해가지고서는 뭐 방시혁 회장이 이들을 적극적으로 기망을 해서 이득을 봤다고 보기에는 힘들고 실제로 빅히트가 IPO 주관사 선정이라든지 상장 예비 심사를 준비하고 있었던가 내부의 이사의 결의를 했다던가 이미 그랬던 구체적인 IPO 준비 행위가 있었으면 방시혁 그 의장의 행위가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예. 왜곡하게 만든 예. 사건일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자본시장법 방금 말씀 주신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 거는 조금 법리상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시혁 의장 같은 경우 글로벌한 그 대중적인 인사다. 이런 사람이 그 도피의 우려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미 조사를 1년 4개월 이상이죠. 이상 동안 해왔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 네. 이런 사안에서는 구속영장이 법원 단계에서 기각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전망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근데 변호사님 말씀 주신 거는 범죄 부분 자체에 대해서 또 의문을 제기를 해주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방시혁 의장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도주 우려 뭐 이런 걸 얼마나 높게 보겠어요. 사실 네. 그 측면보다는 아까 형법상 어떻게 네. 의율할 수 있지 않느냐. 사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예. 있어요. 실제로 뭐 형법상 사기로 네. 의율하면 안 되냐. 근데 그것도 고의성을 가진 적극적인 기망행위라는 거를 이 IPO 시장에서 입증하기가 굉장히 만만치 않을 거예요. 완전히 IPO가 결정된 상태에서 속이는 것만을 목적으로 기존 투자자들한테 그런 말을 한 것인지에 대한 네. 게 입증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예상도 되고 그런데 기존 투자자들이 방시혁 의장이 아는 지인이 설립한 회사 PF에게 팔도록 하면서 그 회사랑 또 비밀 협약인가요? 공시가 안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협약을 통해서 30%를 수취하도록 한 그 계약 자체로 인해서 경찰로부터 의심을 많이 사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일반적인 IPO의 참여자들의 그 눈으로 보면 예. 뭐 좀 구린 데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예. 시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방시혁 측에서는 그게 이제 공시 대상이 아니라는 거를 법률 자문을 충분히 거쳐서 공시하지 않은 거고 상장 주관사에 다 제출한 내용이다.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공시 대상이 아니고 상장 주관사에 제출을 했다고 해서 구속 여건에 해당되는 범죄인데 또 범죄가 아니게 되고 또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네. 사안을 보면. 그래서 이거는 그 보안 수사나 검찰의 적용 방향 같은 거를 우리가 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2번이나 검찰에서 반려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예, 되게 짧은 기간 동안 2번을 신청을 했던 것 같은데요. 2026년 4월에 1차 영장 신청, 3일 만에 반려, 네. 또 일주일 만에 또 2차 영장 신청, 또 일주일 만에 반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다시 신청을 했다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게 아닌가. 저는 처음에 뉴스를 봤을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바로 또 반려가 됐어요. 경찰에서는 뭐 그런 자신이 있어서 일주일 만에 다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 법 조항을 살펴보면 그리고 그 법 조항에 의한 여러 가지 판례들을 보면 보호 법의 그다음에 규율 대상자, 피해자의 범위 이런 것들이 그 자본
자본시장법에서 의율하고자 하는 대상들에 정확히 매치가 되는 건지, 즉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는 사안인지를 판단하는 거는 되게 신중하고 세심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상황이에요. IPO 시장에 IPO 정보는 확실히 중요 정보지만 방시혁 의장이 그 시점에서 실제 속이려고 그런 이야기를 한 건지 투자자들한테 네. 이것도 굉장히 크리티컬한 면일 거고요, 아마. 예.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경찰이 신청을 또 할까요? 꼭 구속을 한 다음에 뭐 기소를 하고 이래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또 경찰이 보안 수사한 다음에 영장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만약에 영장 신청했는데 검찰이 그걸 반려하면 너무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네. 그냥 수사만 더 충실히 하고 다시 영장 없이 송치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검찰 단계에서 결정을 하던가. 그래서 또다시 영장 청구를 신청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예. 어떤 사실관계들이 드러나면 방시혁 의장의 범죄 혐의가 더 짙어질 거라고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IPO를 안 할 거야."라고 방시혁 의장이 말했을 때 실제 빅히트의 IPO 추진 단계, 상장사도 정해져 있고 심사 준비도 하고 있었고 이사회 결의도 거쳤고 뭐 이런 면들이 있으면 범죄 혐의가 짙어지죠. 사실은 제 생각인데 물론 이제 내부 사정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빅히트가 어느 정도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고 네. 언제든지 이제 결단을 하면 그 상장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2019년하고 2020년하고 바뀐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사기관은 이렇게 자신을 가지고 두 번이나 영장 네. 청구를 한 거겠죠? 더군다나 2020년도에 하이브가 상장하고 나서 급속하게 주가가 오르다가 대량으로 팔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주식이 훅 떨어져요. 그 주식을 산 PEF가 들고 있다가 상장하고 나서 수익을 실현을 했겠죠. 네. 그러니까 대량으로 던지니까 주식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결국 방시혁 의장이 받은 그 30% 수익 1,900억은 그때 PEF가 던진 바로 그 돈에서 나온 수익이 아니냐라는 지점에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화 내는 거하고 범죄가 되느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니까요. 이 기업이 소규모 기업에서 이제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사실은 컴플라이언스나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인데 단순히 이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내 눈앞의 이익 때문에 범죄가 되진 않을 수는 있더라도 어떤 도덕적으로 혹시라도 비난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행위들을 한다면 특히나 그것이 이제 뭐 주식시장과 관련이 된다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방시혁 의장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하이브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그들이 이런 거래를 한 단계마다 법률 자문을 분명히 거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현재 방시혁 의장은 조사에 대응할 때 이건 법률 자문을 거친 것이다, 이런 거를 일일이 다 법률 자문을 받았던 걸 근거로 지금 내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떤 결론이 나는지가 우리나라 IPO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기존 투자자들과의 어떤 정보의 격차, 방시혁이 했던 비공개 약정의 네, 공시 여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공시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또 갈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나중에 IPO 시장에 던지는 어떤 메시지도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BTS는 지금 해외에서 공연하고 승승장구. 예. 승승장구 얼마 전에 또 멕시코도 다녀왔죠. 멕시코의 그 보랏빛 예. 물결. 예. 예. 엄청난 환대를 받고 있는데 한국 안에서는 방시혁 의장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현실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보고 네. 새로운 상황이 있으면 또 변호사님 모셔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